자, 21세기의 이순신 장용진 기자 만나겠습니다. 장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또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현재 반응은 어떨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법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다니. 아니, 우리가 기소한 내용 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이 합리적인 공소를 뒤집어 엎고 무죄를 선고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사법부의 폭거다. 이겁니까? 뭐 그렇게 거칠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항소하겠다.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자신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수사를 했고 또 공소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항소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애시당초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쪽으로 좀 더 판단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자, 일단 이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그 혐의는 모두 8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 3가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인데 이 3가지가 바로 가장 중요한 혐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를 받았다라든지 가장 액수가 많은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이미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건 근데 보니까 이 시효가 작년 2월까지로 끝났던 겁니다. 2018년 2월. 그러니까 그 이전에만 수사를 하고 그 이전에만 기소를 했더라도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들도 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3가지 성접대 뇌물 이거 기소를 지금 시점에서 해봤자 어차피 무죄가 나온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갈까봐 수사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기소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김학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합니까? 이미 그 전에 솔직히 말하자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나 있었어요. 2016년 초에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상태였고 그 당시 검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검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김학의 차관이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래는 확실히 그분이 부르는 노래 맞습니다. 그 라이너스의 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미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하기를 바랬다면 일단 먼저 공소부터 제기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자꾸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일을 망가뜨렸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5개 부분도 보면은 내용이 보면은 이 혐의가 미처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뇌물이 갔는지 확인이 안 됐다. 또는 대가 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좀 너무 엄격하게 잡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좀 더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거를 과연 빠져나갈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이 여완석 검사장이 바로 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던 특별수사단 단장이었어요. 여완석 검사장이 처음에 딱 단장으로 딱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임은정 검사가 이 결과 안 받아 뻔하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임은정 검사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재수사 임관혁 단장이 이 단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임은정 검사가 이런 심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장용진 기자님은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이 사람이 수사를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난주에 보니까 해경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한 번 해체됐던 해경을 아니 저기 여한석 검사장도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네. 시작은 압수수색하고 뭐 잡아오고 막 그랬던 거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구속영장도 사실 발부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사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임관혁 수사단장 네. 이거 뭐 처음에는 요란하게 뭐 압수수색한다 또 언론 플레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가서 뭐 그냥 시간 질질 끌다가 뭐 증거 없다 그리고 부실하게 그 공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해자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잘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여한석 검사장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띄워졌어요. 네. 독사다. 예. 뭐 그래요. 기업 관련 수사의 저승사자다. 예. 대단한 특수통이다. 뭐 지금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 당시에도 상당수 검사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당장 이문정 검사부터 여한석 검사라는 사람은 독사다 뭐다 뭐 특수통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윗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예. 최적화된 사람이다. 라는 지적이 그때도 있었어요. 예. 예. 그 누구한테 독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 이제 그게 사실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이게 기업들에 대해서 독사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예. 기업 수사를 하도 이렇게 독하게 해서 그렇다는데 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참 정말 구체적으로 사건을 좀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제가 기억한 바로는 수사 성과를 그렇게 확실하게 냈던 사례는 적어도 제가 보는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뭐 2심에 항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2심도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기대도 안 합니다. 지금 사실 1심 재판장의 판단 내용을 보면은 그래 그렇게 나올만 하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다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서 나왔어요. 정계선 판사가 MB 15년형 때린 1심에서 네. 그 판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은 아마 좀 어느 정도 이 형을 때려주고 또 유죄도 선고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선고를 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 선고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네. 많은 법조인들이 이미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유죄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여환섭 검사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무일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차관과 웬만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 약간 선이 다른 것도 있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신임을 받았었죠.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재밌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무죄 선고가 나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나간 거였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뒤통수에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똑같은 얘기를 어떤 법률가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구나. 더 이상의 표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장난쳐도 됩니까? 검사가? 아니, 상식과 또 진실에 또 법리에 입각해서 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 뒤통수 때리려고 이따위 수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럼? 나 참 재밌는 것인데요. 사실 이 검사들의 수사라는 것이 때로는 고무줄입니다. 그렇죠 알죠. 그리고 판사들의 판결 역시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경우 또는 재판하는 경우 이를 보고 기교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 끼워 맞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사실 판사, 검사 모두 좀 목격되고 있고요. 이번에 역시 사실 판사 판결보다도 이 수사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에 맞춰가지고 뭐 증거가 나오더라도 증거를 한두 개를 숨겨버리면 그만이니까. 글쎄 말이에요. 오히려 또 글쎄 뭐 이렇게 재판 결과를 만들어 놓기는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예, 경제부시장이죠. 예, 이분 사건 이거 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예, 유재수 전 부산시 그 경제부시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한동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상당히 한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금감원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요직에 발탁이 됩니다. 근데 몇 달을 있지를 못해요. 갑자기 그 금감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그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게 되죠. 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이제 그 감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기 개인 비위가 적발되는 바람에 검찰청으로 복귀하죠. 복귀한 네. 직후에 폭로를 합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그 검찰로 돌아오게 됐고 사실은 이 민정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그 감찰을 무마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감원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아주 막강한 지위에서 갑자기 몇 달 만에 물러선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인데 네. 관련 업체들로부터 뭐 항공권, 자녀 유학 자금, 뭐 골프채, 그다음에 그 동생의 취업, 청탁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었는데 제대로 징계도 안 받고 또 검찰 수사도 안 받고 슬그머니 물러났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이런 내용을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1월,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을 검찰이 이제 무려 10개월여 만에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하게 되죠. 이거 뭔가 좀 나온다. 냄새가 난다. 네네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이제 감찰을 받을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가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장이 이인걸 변호사.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그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점을 노리지 않느냐. 바로 이인걸 변호사와 조국 전 장관을 노리는 게 아니냐. 사실 유재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아, 그래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이인걸 변호사, 현재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민정수석은 바로 조국 수석이고, 네, 조국 전 장관이고요. 조국 전 장관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를 봐준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엮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반드시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을 엮으려고 하는 것이냐? 네. 라고 보면은 몇 가지 좀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은 그렇게 연결고리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예.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을 봐줬을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조국 전 장관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진짜로 별 문제가 없었거나.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조국 전 장관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또는 부탁,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죠.
진짜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예. 아마 검찰은 거기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 사실 많은 얘기들이 거기서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는 이미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4월 총선의 향배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그걸까지도 노리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슬슬. 그러니까 예. 사실 유재수 부시장을 소환하는 그날 그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거든요. 네. 소환한 검찰청은 각각 달랐습니다. 한쪽은 중앙지검, 한 사람은 동부지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네. 그렇게 날짜를 맞췄다는 거는 왠지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그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는 마당에서 우리가 억측에 억측만 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유재수가 정말 뭐 누군가의 비호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규명된 게 있습니까? 뭐 검찰이 뭐 단서라도 잡은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잡은 게 없어 보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모양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만 해도 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동생의 뭐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뭐가 있더라. 예. 아니 근데 보면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어떻게 뭐 청탁을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생이 어디 근무하더라. 아니 근무할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황교안 전 대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수사를 안 합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떻게 분위기 자체가 이게 어떻게 정확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역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한 거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건 뭐 진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왜 자살 안 하시죠? 난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억측 갖고 이미지 더럽히고 이렇게 해서 끝간데 없이 몰아가는 토끼몰이식으로 몰아가는 이거는 이 메시지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항복하라 이거겠죠. 항복하거나 자살하거나 누구 하나 죽어야지 이 수사가 끝난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듯 지금 조국 전 장관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엊그저께 뭐 어떤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면 볼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너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흠집을 잡은 거는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어떤 사소한 문제들을 흠집을 잡아서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고 한마디 한마디 토를 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아무런 그 어떤 언론도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순간에 배신자가 돼버리는 그 사실 저는 답답한 것이 오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과 관련돼서도 뭐 기사도 그렇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사도 그렇고 보면은 아니 어떤 신문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검찰이 이 사람들을 소환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로 소환을 했다. 네. 그거는 이제 일정한 액수 이상이거든요. 1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분명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네. 라고 했어요. 아니 증거가 있어야지 청구를 하지. 아니 지금 유재수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고소고발이 돼 있어요. 네. 고소고발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이 뇌물죄, 그러니까 형법상의 뇌물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둘 다 고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당연히 둘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하니까 구속영장이 명백하다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뻔뻔스럽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에 대해서 아무런 이게 데스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기자와 데스크가 무식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미쳤거나.
예,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무식하고 미치고.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참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뼈가 부러지는 살점이 도려 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잃었는데 네. 아니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이 친구이자 또 정신적 동지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검찰이 보란 듯이 지금 대통령을 능멸하면서 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대책이 없나 봐요. 그냥 그냥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혔으니 뭐 대가를 치러야지. 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지. 우리의 판단 착오로 인한 일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말 일인 건지 싶네요. 다시 한번 부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글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순간 가면은 분명히 한계가 올 겁니다. 네.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만 해도 그 어느 한 사람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시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진짜 목숨을 희생할 때까지, 생명을 희생할 때까지 마구 달리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조만간 한계치가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네. 검찰이 저렇게 폭주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개혁을 피하기 위한 어쩌면 그 마지막 몸부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자, 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MB 사위죠? 조현범. 네. 한국타이어 대표.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이걸 두고 뭐 여러 가지 또 구구한 네. 해석이 나오더만요, 보니까. 예,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참 재미있는 것인데, 네. 검찰이 요즘에 보면은 한꺼번에 뭐 비슷한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소환하고 구속하고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과 조국 전 장관을 같은 날 소환했다라고 네. 해서, 뭔가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한국타이어의 경우도 이 한국타이어는 원래 이제 범효성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가 구속되는 바로 그날, 예, 효성그룹 계열사를 또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건입니까? 예, 전혀 다른 사건이고 사실 회사는 현재 분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촌 형제들의 회사를 나란히 같은 날 수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네. 야,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효성이라는 데가 사실 저희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배임 횡령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 마피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 부품을 너무 비싼 값에 납품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수사가 됐다기보다 적절하게 이제 그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정도의 수사만 하고 마무리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한국타이어와 효성가를 한꺼번에 효성그룹 한꺼번에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한꺼번에 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범효성가는 이명박 정권 혹은 박근혜 정권과 가까운 회사니까 네. 의도적으로 한번 치는 거 아니냐, 보여주기식으로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효성가를 이참에 한번 친다. 이명박근혜 당시 비호받았던 효성가를 네. 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게 사실 뭐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수사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뭐 그런 선수끼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렇죠. 예, 바랄 게 없겠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은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청와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좀 그런 모습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이 청와대와 엇박자를 할 수 있고 청와대와 대척점에 설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부담 없는 수사가 뭐냐? 효성 수사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경원 수사하겠습니까? 황교안을 수사하겠습니까? 계엄령 수사를 하겠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말랑말랑한 효성, 죽은 권력의 죽은 뭐 친인척 관계 이쪽을 터는 것이 올해 그래서 청와대에 약간 보여주기식 좀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말은 좀 잘 들으려고 해요. 라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세월호를 제대로 규명하고 계엄령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그거는 또 자기들이 비호해야 할 황교안이 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뭐 황교안과 얽히지도 않을 뿐더러 미래 자유한국당 권력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죽은 권력 친인척을 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갖고 청와대가 검찰 잘하고 있어. 이 사람들 알고 보니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상사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행동을 그전에도 많이 해왔어요. 네. 그게 사실 그런 것을 가장 잘해왔던 사람이 임관혁 단장이에요, 사실은. 한명숙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슬그머니 거기에 이제 여당 수사, 당시 이제 새누리당 수사를 슬그머니 끼워 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특수수사, 특별수사를 하다 보면은 양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는 균형 맞추기 힘들 수가 있는데 양적으로 여기 한 건 했으면 여기도 한 건. 요런 식으로 해야지 명분이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청와대 쪽을 그렇게 여권적으로 그렇게 목을 조였는데 이제 그렇다면 상대방으로 살짝 돌려야 되는데 검찰이 하기 가장 말랑한 수사는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에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 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검찰로서는 부담이 됐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실 지금 여론의 입장으로 보자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두둔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욕을 했으면은 이렇게 뭐 들이받든지 했을 텐데. 예컨대 윤석열 씹새끼 뭐 이런다든지. 그러시면 윤석열 총장 그러시면 안 돼요 라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저 쓰레기가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신뢰한다. 그 자체개혁은 검찰에서 자체개혁대로 하시오라고 하셨으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볼 때 범효성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그 세월호 쪽 수사도 갑자기 2주 만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온 게 TRS 기록이라는데 그거 2016년, 2014년에도 가져왔었어요. 그래요. 2013년이요. 그때도 2014년. 14년이야. 참사 당시 그 직후에도 수사를 해가지고 가져왔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빠진 자료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임모군 같은 경우에 그 사실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자료들을 추가로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사실 이거 되게 보여주기식으로 좀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임관혁 씨의 수사에 대해 조금 더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 또 이제 눈속임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손해를 안 보는 짐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장 기자님, 나경원, 황교안 수사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것이 원래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KT 채용 관련된 의문도 있고 지금 세월호와 관련된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령과 관련된 의문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는 현재 거의 진행되는 거 없습니다.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황교안이 아니라 조국이 세월호 또 계엄령에 연루됐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털고 한 100번쯤 털었겠죠, 지금. 벌써 지금
지금 아마 대통령 기록관도 아마 털었을 겁니다. 지금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까지도 다 털었을 겁니다. 예. 근데 안 털고 그대로 뒀다는 거, 지금 또 나경원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도 보면은 예. 고소 고발인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지만 네. 나경원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있어요. 아. 뭐 그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인 수사, 이거는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수사를 했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들어가기 위한 전 절차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예, 많은 분들이 여기 그 고소 고발인 수사를 너무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두시면서 예.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예. 맞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그냥 그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그 기본 절차를 하나 진행을 한다. 예. 이 고소 고발인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발인 수사 안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요. 저기 고소 고발인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 네, 그게 이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뭐 몇 달 뭐 처리 시한이 다 되오면 아유 뭐 무혐의 그냥 다 덜렁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더 시간을 끌어가지고 뭐 공소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 저기 김학의처럼.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많이 쓴 작전들이죠. 예. 아이고. 그러면은 뭐 이 수사는 결국 시민들이 얼마나 압력을 넣느냐,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뭐 마지막 관건이라면.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건은 공수처가 들어와야 합니다. 사실은. 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전직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요. 정확하게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공수처를 키를 쓰고 반대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 적절히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엄격하게 우리가 따져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당해가지고 죽은 권력이 된 거고요. 죽은 권력이 되기 전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만 해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살아있는 권력일 때 수사를 안 했어요. 네. 죽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에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직까지, 물론 네. 야당이긴 합니다만 예. 엄밀하게 현직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검찰이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검찰은요, 네. 검찰이라든지 검찰 주변의 인물들 또는 전직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네. 총선을 고비로 해서 정권이 이제 바뀔 것이다. 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몰락한다? 예. 정권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황교안과 나경원은 살아있는 권력, 아니 미래 권력이죠,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권력이니까 이 사람들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바로 이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공수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은요, 그리고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회 권력부터. 예.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의 근거를 비단 시중에서 돌고 있는 여론조사나 혹은 뭐 전국 상황 여기에서만 힌트를 얻을 것 같진 않아요. 일반인들이 잘 보지 못하는 남모르는 뭔가 믿는 구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2020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이 많죠. 네. 자기들 주변에 있을 때는 보면은 상당히 자신들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가면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번에 지소미아 관련해서 네. 대놓고 일본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맨날 지금 보수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민심이다 이거예요. 예. 자,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이 보수 쪽에서 힘이 결집하고 있어. 막상 우리가 싸움을 해보면
보수 쪽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보수층, 보수 분열이 이미 바닥을 쳤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이 통합만 한다면 대통합까지 아니라도 네. 소통합, 중간 통합만 하더라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저 현직 검사가 그런 얘기하던가요? 전 현직을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현직 검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말 조심은 하죠. 근데 네. 현직 검사들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힌트 주셨네. 이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지금 이미 검찰이 조국 터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해서 문재인 정부를 죽은 권력, 자유한국당을 미래 권력 이렇게 보고 판돈을 다 건 것이 아닌가라고 네,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요. 문재인은 죽은 권력, 한국당은 미래 권력. 예, 떠오르는 권력이죠. 그리고 아직 문재인이 다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치명타가 유재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영진 기자님의 학익진 들으면서 시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시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네. 학익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